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이럴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네. 충격적인 건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됐다. 예. 국정원이 간첩 증거 조작 이거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공작했다. 근데 이게 언론 공작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 재판에서 비공개로 증언한 분이 있었죠. 북한 국가보위부 출신의 탈북자 기혁 씨. 이분의 탄원서가 말이죠. 본인이 원치 않는데 문화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기혁 씨는 아니 도대체 이 탄원서를 어떻게 문화일보가 입수할 수 있는가? 이러면서 문화일보에다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국정원이 말이죠. 만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보도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만류하면서 그냥 만류한 게 아니라 대가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말이죠. 예. 기혁 씨가 어제 한겨레와 통화를 했는데 탄원서 내용이 4월 1일 문화일보에 처음 보도된 다음 문화일보에다가 소송을 내겠다고 항의했더니 국정원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소송하지 말라고 만류했는데 만류에는 대가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만류한 사람이 누구냐? 대공수사처 이모 처장인데 예. 이모 처장은 국정원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도록 해서 파문인 이 유우성 씨 사건의 수사팀장입니다. 증거 조작 관련 회의를 주재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일보가 4월 1일에 보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튿날 중앙일보도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제 항의를 했어요. 이 기혁 씨가. 예. 그랬더니 이 중앙일보 기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 국정원에서 받은 건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항의할 일이 아니다. 예.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을 녹음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기혁 씨가 말이죠. 그래서 검찰에서 들려줬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혁 씨 증언대로라면은 국정원이 문화일보 보도 뒤에도 중앙일보에다가 탄원서를 건네면서 이거 보도하라 이렇게 종용한 셈이지요. 예. 자, 당시만 하더라도 국정원이 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증거 조작을 했다는 그런 비난을 샀던 국면 아닙니까? 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탈북자 기혁 씨, 이 사람의 이 법정 증언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런 증거 조작, 이 국면을 이 흐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 공작을 벌인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거의 확증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예. 대가를 줄 테니까 소송 걸지 말라. 문화일보가 그 얘기를 했다면 뭐 한 50부 양보해서 네. 이해가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국가정보원이 그랬다는 건 결국 국민 세금 줄 테니까 예. 자기들 망신당하는 일 예. 좀 참아달라 이런 얘기 이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이죠. 이 처음에 이 탈북자 기혁 씨한테 우리가 흘린 거 아니다. 그런데 소송 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서 큰 웃음을 자아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결국은 국가정보원들, 예. 이 탈북자들이 또 국정원의 최대 협력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뭐 이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또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 어떻게 될지는 신경 안 쓰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언론 공작을 벌였느냐? 이러면은 이 탈북자가 곤경에 처하는 걸 일부러 국정원이 조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법정에서 이분이 정말 어렵게 증언한 것을 누군가 북한에다가 알려준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 증거를 넘겨준 거는 민변 변호사들 아니냐? 처음엔 또 그런 식의 의혹 제기가 됐었죠. 예, 그런 의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민변 변호사들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국정원이 공작을 벌이다가 이틀통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예. 틀림없이 이 방송도 아마 국정원 놈들이 아마 이거 다 듣고 있을 겁니다. 정신 차려 이놈들아.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예. 안 듣고 있으면 이제 팟캐스트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아유 부끄러워 죽겠어 진짜. 예. 이런 놈들한테 세금을 줍니까? 아유 진짜. 예, 상황이 이런데 오늘 간첩 증거 위조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한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위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이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팀이 오늘 오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원들이 피고인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되니까 증거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중국 서류를 위조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위조는 거의 뭐 사실로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구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발표에서는 국정원으로부터 위조된 증거물을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한 유우성 씨 수사공판팀 검사들, 대표적으로 이시원 검사, 이 사람을 포함한 검사들이 그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도 오늘 결론 내린다고 하는데요. 1단짜리 단신처럼 보도한 조선일보 13면 기사였습니다. 예. 어떤 결론이 날지는 뭐 뻔하고요. 예. 예. 수사 결과, 남대문까지 가겠어요? 수사 결과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발표가 났으면 네. 하는데, 뭐 정말 기대할 걸 기대해야 되겠죠. 진상 조사팀이 진상을 발표할지 진상을 떨지 한번 좀 지켜볼 일입니다. 예. 국방부의 선거 개입 관련해서 또 새로운 단서가 드러난 모양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말이죠. 연재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현 국방비서관입니다. 대선 당시만 하더라도 사이버 사령관이었던 인물이죠. 이 연재욱 비서관이 사이버 사령관 부임 직후인 2011년 12월에 국정원 정보사업 예산으로 태블릿 PC 110여 대를 구입하기 위한 장비 구매 계획 보고를 직접 결재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사이버 사령부는 12월 14일 태블릿 PC 갤럭시 탭 60여 대와 아이패드 40여 대 해서 총 110여 대를 들여와서 요원들에게 지급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2012년 총선 대선 기간 동안 국정원 또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댓글 작전에 사용된 태블릿 PC가 구매 단계부터 이 연재욱 비서관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연재욱 비서관 대선 당시 사이버 사령관으로서 심리전단에 작전 지시를 내리는 등 대선 개입 혐의가 너무나 뚜렷한데도 말이죠. 지난해 12월에 한 차례 참고인 조사에 그쳐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돼 왔었지요.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개입됐다는 단서가 확인된 것 이번이 처음인데요. 추가 조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예, 청와대 현 국방비서관이기 때문에 예. 청와대에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예. 네, 지방선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새누리당 안에 부정한 흐름 포착했다. 예.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6사 지방선거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를 뽑는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임동규 전 국회의원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등장하는 OS, 이른바 아웃소싱 조직을 선거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조직원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 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주 선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건데요. 예. 아웃소싱 요원은 건설사들이 일당을 주면서 동원한 사람들인데, 주민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서 건설 동의를 받는 등의 그동안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에 선거에 또 이렇게 투입이 됐다는 건데요. 새정치연합 소속의 정치인이 이랬으면은 아마 일면 6단 통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동아일보는 10면에 1단 단신으로 보도했습니다. 단독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 보도한 것 자체가 그래도 네. 좀 의아합니다. 예. 예. 기초공천 폐지 방침 처리한 새정치민주연합, 네. 국사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구청장 그리고 네. 광역의원 네. 20%는 교체하겠다, 이런 방침 발표했죠. 네, 서울시 내 구청장과 서울시 의원 20%를 바꾼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제 그 서울시당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올곧게 받아 안는 것이 개혁공천을 하는 것이다. 다면 평가를 통해서 현역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의 20%를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재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죠. 이 25개 구 가운데 출마의 뜻을 밝힌 새정치연합의 구청장은 18명이고 시의원은 전체 109명 중 77명입니다. 자, 공천 방침을 이렇게 적용한다면은 구청장은 서너 명, 시의원은 15명가량이 바뀌게 됩니다. 예. 한겨레 일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천을 할지 말지를 한 20% 범위 내에서 네. 예, 공천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자료가 교체의 근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서울신문이 사단법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공동 실시한 민선 5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평가, 공개평가, 이걸 보도했는데 네. 좀
세밀히 살펴보면 네. 각 정당이 공천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민선옥이 전국 기초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의 성적표가 나온 거지요. 예. 경기도 안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완주군, 경남 합천군, 서울 강서구, 강남구, 노원구, 은평구, 광주 남구 해서 3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민선옥이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뜻 봐도 야당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은 어디서 좋은 점수를 얻었느냐?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의 구청장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점수가 낮은 곳, 그러니까 공약 이행이 가장 저조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디냐?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충북 음성군, 전북 장수군, 고창군, 전남 강진군, 해남군, 경남 양산시 해서 33곳이라고 합니다. 예. 민선 기초단체장 4년 임기 전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률을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서울신문 일면 보도였습니다. 예. 광역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도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5면에 보면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법률소비자연맹이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 그리고 이 4년 동안의 이행 여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는데요. 일단 현역 광역단체장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73.5%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거 때 내세운 공약 10개 가운데 7개를 지킨 건데요. 예. 자,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한 광역단체장은 누구냐? 1등이 김관용 경북도지사라고 하는군요. 80.5% 이행률이 이렇습니다. 공약 이행률. 2위는 80.3% 간발의 차이로 2위가 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3위는 80%의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번에 안 나오죠? 예. 그리고 4등은 염홍철 대전시장, 5등은 강훈태 광주시장이었습니다. 상위 5명 가운데 3명이 야당 소속 단체장이었습니다. 꼴찌가 어디냐?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입니다. 63.5%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한식 시장 며칠 전에 새누리당 공천을 또 받았습니다. 예. 63.5%면 높은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률은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비교한다면 63.5%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요. 유한식 시장이 차기 대선에 나올 만하겠네요. 예. 예. 이 세종시 사실은 광역단체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규모는 좀 작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관심을 끄는 지역이거든요. 어쨌든 광역단체니까요. 예. 예. 근데 좀 전에 이제 그 유한식 시장이 네. 새누리당 공천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 여당 안에서 좀 논란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유한식 시장에 관한 건 아닌데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안전행정부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관련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예. 새정치연합의 김관영 의원이 발의를 한 건데요. 자, 이 참 새누리당은 이거를 부결시킬 수도 없고 끝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 고심이 된다는 겁니다. 여당 간사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안전행정부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법안이 새정치연합 발의로 국토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야당은 이를 이슈화해서 지방선거 전에 한번 써먹으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지도부 생각이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최경원 원내대표는 무시 전략이 제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시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공무원이 어디서 근무하느냐는 행정부 고유의 권한이다. 국회의원이 다들 자기 지역에 정부기관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맡겠느냐는 논리로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안전행정부 이전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겁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면은 새누리당의 여당 후보들, 네. 특히 충청권, 네. 예, 좀 조용히 있어야 될 텐데, 네. 예, 당의 방침과는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한식 시장, 현 시장, 공약 이행률 꼴찌 기록한 유한식 시장은 안전행정부 세종시로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대전시장 후보로 유력한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도 다른 부처는 모두 내려갔는데 안전행정부가 안 내려가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다.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면서 이전을 촉구했다는 겁니다. 이미 세종시로 옮겨간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 주민들은 식당, 상점과 병원 같은 이런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서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를 회사로 친다면은 총무부가 바로 안전행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안전행정부가 내려와 봐야 공무원들의 처우와 또 삶의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테니 당연히 안전행정부가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이 세종시의 분위기입니다. 자, 여당 지도부는 야당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이슈를 쫓아가는 모양새라서 내키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한편으로는 세종시는 물론이고 충청권 전체로 표심이탈 불똥이 튈까 봐 걱정입니다. 새누리당 뭔 걱정을 합니까? 공약하고 안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말이죠. 예. 경향신문 사면 보도였습니다. 예. 지방선거는 6월 4일이니까 뭐 2달이 아니라 이제 뭐 한 달 보름 남짓 남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판세를 전망하는 기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경향신문 사면을 보겠습니다. 현재 판세는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서 새누리당 7곳, 새정치민주연합 5곳이 우세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오차 범위 내의 백중 지역은 5곳 정도인데요. 수도권과 충청권이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같은 경우 새정치연합 소속의 박원순 시장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오차 범위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고요. 인천도 승패를 점치기 힘든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선거만은 우열이 가려지는 형국입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새정치연합의 김진표, 김상곤, 원혜영 예비후보 모두에게 10%포인트 넘게 앞서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새누리당 후보들을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반면에 충북에서는 새정치연합 이시종 지사와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중인데요. 부산시장의 경우 무소속으로 나선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누리당 후보들과 백중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놀랍게도 최문순 새정치연합 소속 현 지사가 우세한 것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뭐 강원도 하면은 그동안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됐고 지난 총선 때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석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문순 현 지사가 우세하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안전순찰 외주업체 사장들이 직원 인건비 가로챈 사실 보도가 됐습니다. 경향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됐죠. 관련 기사가 오늘 또 있습니까? 예, 경향신문 일면 기사 또 보겠습니다. 도로공사 본사가요. 그래서 이제 현상금 2천만 원을 걸고 불법행위 혹시 경험하신 바 있느냐? 신고하시라. 이렇게 신고 전화까지 개설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제보자들이 수두룩해야 할 텐데 말이죠. 정작 본사 직원들은 비리를 알려온 제보자를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입니다. 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과 새정치연합 신기남 의원에 따르면은 이 기혁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의 직원 모 차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기혁씨는 모 차장에게 영주지사 순찰원으로 입사한 2011년부터 다음해 퇴사할 때까지 매월 급여에서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현찰을 떼어서 외주업체 사장이 먹었다 이렇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이 차장은요 이 기혁씨에게 못 받은 돈이 400만 원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돈이나 돌려받고 문제 삼지 말아라 이렇게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기혁씨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다음 영주지사의 외주업체 사장이 이 기혁씨와 이 기혁씨 부모에게 찾아가서 파문이 확대되지 않게 해달라 이러면서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모 차장이 결국 알려준 거네요. 그런 셈이죠. 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 차장은 기혁씨 외에 영주지사 순찰원으로 근무한 6명의 전현직 직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인건비, 편취 비리를 확인하고도 파문을 덮는데 급급했다고 합니다. 이 차장! 이씨성을 가진 차장이 아닙니다. 이 모 차장, 이 사람하고 외주업체 사장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이거 파헤쳐야 할 것 같습니다. 외주업체 사장들이 퇴직자들의 입막음을 시도한 데 이어서 도로공사 본사에서도 비리 축소, 은폐에 가담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고
안에서는 파문을 덮기 급급한 이런 공공기관의 도덕 불감증, 이거 두고 볼 일 아닙니다. 경향신문 일면 기사였습니다. 이게 순찰원들 노동조합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예, 결국 이 사실이 좀 밝혀지고 또 네. 보도까지 된 데는 이 노조의 역할이 좀 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순찰원 노조가 아니었으면 이런 사실 밝혀지기 쉽지 않았겠죠. 자, 이러니 기업들마다 노조를 짐으로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향신문 11면을 펼쳐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기순위 10위안에 드는 대기업 그룹 계열사에 지원한 회사원은 면접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노조에 가입할 생각이 있는가? 이렇게 말이죠.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답했느냐?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느냐? 취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원은 내 소신과 다르게 말해야만 취업할 수 있는 현실이 서글프다, 이렇게 씁쓸해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KBS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한 면접관은 시민단체 인턴 경험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적응할 수 있겠는가? 종북 세력이 있다고 보는가? 애국가 사절까지 한번 불러보겠는가? 이러면서 지원자의 사상을 검열하는 듯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취업준비생들은 대통령에 관한 질문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대기업인 한 전자회사에 지원했다가 낙방한 김모 씨는 임원 면접에서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답했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닌지 계속 신경 쓰인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6명가량의 다른 지원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대답했다고 하는군요. 예. 기업의 인사관계자들은 이런 질문이 사상검증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그 전자회사 관계자는 자신의 견해를 근거를 갖고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보려는 것이지 특정 대통령이라고 답해서 떨어졌다는 시각은 납득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 자체가 납득이 안 되네요. 이 전자회사에서 존경하는 대통령은 왜 묻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왜 알려하죠? 네. 얼마 전 일이었죠. 우리나라 그 대기업 임원별 보수 공개가 됐었습니다. 예. 예, 뭐 기업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예. 좀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죠. 예. 비슷한 제도를 가진 미국, 일본 같은 경우 연봉 기준 시점과 산출 근거를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숫자 노름, 흥미거리 위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신문이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의 업계 1위 자동차 기업 대표들의 연봉 공개 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가장 구체적으로 산정 근거를 밝힌 나라가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올 초에 물러난 미국 1위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의 데니얼 에커슨 전 회장은요, 2012년 1,110만 2,808달러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본급여로 170만 달러, 주식 기준 보상으로 933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2012년 당기 순이익은 61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서 32.7% 감소한 데 비해서 연봉은 44.1% 증가했습니다. 이익은 떨어졌지만 급여가 오른 것은 주식 기준 보상액이 늘어난 데 따른 건데요. 반면에 한국은 임원 연봉 측정에 대해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지난달 31일 현대자동차가 제출한 사업 보고서를 보면 정몽구 회장의 지난해 연봉이 56억 원이라는 거 말고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현대차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8조 9,935억으로 그 전해보다 하락했는데 말이죠. 예. 이에 비해서 정몽구 회장 연봉은 왜 올랐는지 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다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기사인 것 같아요. 서울신문 일면 기사였습니다. 예. 몇 가지 소식 짧게 좀 짚어볼까요? 네.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이 2배가 넘는 다이아몬드가 카메룬 광산에 매장돼 있다고 선전했던 CNK 인터내셔널, 다 기억하시죠? 3년이 넘도록 경제성 있는 다이아몬드를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CNK 오덕균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려서 주가를 조작해 90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자, 이 오덕균 이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몽땅 뒤집어 씌울 일인가? 이 사업은 2010년 말 다이아몬드 매장량 4.2억 캐럿이라는 외교부 발표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이명박 정부 자원 외교의 성공 사례처럼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가 조작 사건이었는데요. 집권 초기부터 정부가 내세운 자원 외교에 편승한 사기였습니다. 이 사기에 정부기관까지 그야말로 덩달아 장단에 맞춰 춤을 춘 셈입니다. 대통령과 그의 형은 직접 나서서 자원부국을 상대로 해서 전방위 자원 외교를 펼쳤는데 그야말로 이 사기극의 온상을 만들어준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란 이야기입니다. 예, 조간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예. 김용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예, 정청래입니다.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리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 앞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있는데 자, 지금 국방부에 수거한 무인기에요. 찍혀있는 이 태그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유길재 장관께서는 북한 학자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 서체가 북한 서체입니까? 남한 서체입니까? 뭐 북에서 보통 쓰는 서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예, 아래 한글입니다. 아래 한글. 근데 북한의 무인기라고 주장하는데 북한 무인기에 왜 아래 한글 서체가 붙어 있습니까? 글쎄요, 뭐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북한권이 아니냐 이걸 네. 따지기는 저는 어렵다고. NSC 참여한 적 있죠? 북한 이 무인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예. 예. 근데 기록 날짜가 아니라 날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거라고 주장했는데 이 서체를 보세요. 아래 한글 서체예요. 북한은 보통 광명 납작체 이런 거 쓰죠. 그렇죠? 이 코미디입니다. 북한 무인기라면 270km를 날아와야 된다고 그럽니다. 왕복. 그러려면 5kg의 가솔린, 연료를 탑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12kg짜리 무인기가 5kg짜리 연료를 장착하면요, 뜰 수가 없답니다. 김어준의 KFC, 한겨레 TV와 공동으로 제작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이 부분이 오늘 여러 가지 의혹들로 제기될 건데, 처음 조선일보에서 특종이라며 보도한 것이 청와대 사진이었어요. 근데 고도 300m 비행하면서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342m 북악산 정상은 어떻게 찍었냐는 거죠.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첫 번째로 이상했던 점, 300m 상공에서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 뒤에 보이는 게 북악산입니다. 저 북악산이 342m야. 그러면 북악산이 걸려야 돼. 그렇죠? 네. 일단 그 보도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겨레 TV 김어준의 KFC에서 김어준 딴지 일보 총수. 두 번째, 여기에 달린 카메라가 캐논 550D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위에서 찍은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그러면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그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펌웨어라는 거가 있는데 그 펌웨어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현재 청와대 위야. 그러니까 1초 단위로 찍어. 명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GPS하고 연결해야 된다.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뭐가 그렇죠. 있어야 된다. 그 비행체가 현재 스코어 너는 지금 GPS 정보를 받아서 청와대 위야. 그럼 카메라한테 1초 단위로 찍어라고 명령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GPS하고 카메라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렇죠. 찾아봤더니 국방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카메라에서 송수신기와 연결된 케이블이 없다.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손이 조금만 흔들려도 깨끗하게 안 나오잖아요. 화면이 일그러져. 떨림 보정 기능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저건 비행기가 정지를 해서 찍은 것이 아닐 테고 120km 날아갔대잖아요. 날아가다가 확 찍었는데 네. 저 정도의 깨끗한 영상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떤 전문가가 인터뷰하기로는 그러면 셔터 속도가 얼마가 나가야 되고 그렇죠. 쭉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불가능하지 않는가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저는 몰라요. 게다가 카메라는 시리얼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가 어디서 팔렸다.
이 CD를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카메라만 주면 이게 국내에서 팔린 건지 유통경로가 어떻게인지 알 수 있다니까? 발표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북한 무인기라며 소동을 벌인 일에 대해서 언젠가는 누군가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런 의심의 근거들에 대해 보수 언론들은 애써 외면하고는 닥치고 북한제를 외치고 있으니 국회의원이 정부 발표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 근거와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이상은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 내용.